자, 저도 왔습니다. 국성옥 강사입니다. 자, 이 국민체조 음악이 의외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제목이 달려있어요? 주택정책 5종 세트. 주택정책 5종 세트.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위에 상단을 봤더니, 이렇게, 위에 상단을 봤더니, 중개사 시험 대비 말고 평가사 시험 대비라고도 되어 있죠. 요건 중개사 평가사 공통 주제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일단 먼저 주택정책 5종 세트라고 했으니까 일단 5종 세트를 기억해 내셔야죠. 빨리 해봐. 자, 주택정책이 크게 임대주택정책, 분양주택정책 이렇게 나누고, 임대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정책. 그 다음에 분양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선분양 이렇게 5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책론의 출제 경향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깊은 거 안 물어봐. 얇고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자, 기본적인 어떤 정책에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이냐, 이거겠죠. 그런데 이건 웬만하면 안 틀려. 열심히 하니까. 대부분 이 정책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정책의 효과야. 정책의 효과. 요 놈을 틀려갖고 오는 거죠. 정책의 효과. 그런데 이제 질문이야. 요거까지 하고 수업 들어가자고요.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주택과 관련된 선거 공약을 냅니다. 선거 공약.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정책 또는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 선거 공약을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런 선거 공약을 떠올릴 때, 자, 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대체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는 건가요? 빨리 떠올려봐. 떠올려봐.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둬요? 이 양. 그렇죠. 양이란 말이야. 양. 자, 임대주택을 10만 호 건설하겠습니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 20만 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양에 대한 문제랍니다. 양에. 그럼 그 양에 대한 문제는 수요와 관련돼 있어요? 공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공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정책을 뭔가 평가할 때는 반드시 공급과 관련돼 있는 공급 측의 효과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공급 측의 어떤 효과를 떠올려야 돼. 최소한 이게 공급자에게 유리해서 공급을 장려하는 측면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급자가 불리해서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요 두 개만 판단하더라도 지금까지 시험은 다 맞췄다고. 자,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잠깐만요. 56페이지네. 필수서 56페이지.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이 먼저 가죠. 자, 들어갑니다.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는 임대료 규제 정책인데,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만 시험에 안 나오고 다른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거예요. 임대료 상한을 정부가 설정했다. 정부가 최고 임대료를 설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임대료 상한 또는 최고 임대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요건 평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거기는 경제론을 하니까. 자, 그럼 이거 해석은 이렇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에요. 낮추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대료 상한이라는 건 정부가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런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 그 이상은 못 받게. 그 다음에 또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거야.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결국 임대료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꼭 임대료 상한, 최고 임대료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들어갑시다.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추는 정책인데 항상 이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놔야죠.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가끔 요 밑에 게 나와요. 만약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경제학적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 그냥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해보세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낮게 설정해야 되는데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겠구나. 왜? 잘못된 정책이니까 이 정도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효과가 항상 시험의 포인트니까. 그럼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걸 떠올려야죠. 효과의 공급자, 소비자. 그렇죠.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물을 때 출제자가 항상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이렇게 나눠서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는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시간을 뜻하고 단기는 공급이 일어나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장기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공급자가 시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공급자인 임대인이 있는 거고, 단기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임대주택의 소비자인 임차인들의 행동을 묻는 거예요. 요거 기본.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정부가 임대료를 낮췄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과 수요. 뭔가 더 사고자 한다는 거죠. 수요가 넘쳐난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사고자 한다. 요 정도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요놈이죠. 요놈 공급 감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찾았어요. 정부가 임대료를 강제적으로 낮추면 항상 임대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은 나 더러워서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순간 주택정책의 첫 번째 목적, 양을 늘리겠다, 양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지금 실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부수적인 효과인데 공급이 감소하니까 주거 이동이 제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관리비 등을 아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되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감소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더라. 근데 특징이 공급이 전부 다 어떤 특징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항상 임대료를 정부가 낮게 통제를 딱 하게 되면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즉 다른 말로 반짝 효과가 있어요. 단기에는. 그런데 장기가 되면 효과가 없어서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야. 왜? 장기가 되면 임대주택의 물량,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가로가 중요한 거예요.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 단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장기에는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부는 이게 실패한 정책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또 만들었겠죠. 그게 어떤 놈입니까? 그러면 이게 임대료 보조인 거죠. 그게 57페이지에 있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정부가 누구에게 보조하는 정책이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정책도 있고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정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시장의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거니까 소비자 보조 정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봅시다. 단기에 임차인은 임대료를 보조받기 때문에 땡큐라고 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거야. 수요를 늘려. 그런데 장기가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감소해서 실패하는 정책인데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늘어나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효과가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57,000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임대료 보조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주는 거죠. 임대인에게 주는 건 아니죠. 임차인에게 줘요. 그런데 임대인도 나쁠 게 없다고요. 왜?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쓰라고 보조금을 주면 결국 그 돈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임대료, 임대인, 임대사업자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쁠 건 없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왜? 임차인이 받은 임대료 보조금을 챙기려면 임대주택을 공급해놔야 챙기는 거니까 이게 공급 증가예요. 하나 이유예요. 자, 그리고 시장의 원리라는 것도 또 있어요. 시장의 원리라는 게. 자, 아무런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수요가 늘었을 때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조건 느는 거야.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자, 봐. 갑자기 제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 보조금을 받았어. 자,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한마디에 시장아,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다. 아이스크림도 사고 싶다. 그러면 시장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너희들 뒤져봐.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공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고 소비자들이 돈이 생겨서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갖다 대령하죠.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비하려는 물량만큼 시장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수요가 늘었어? 그럼 당연히 공급이 늘겠구나. 이런 게 문제풀이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밑에 자, 임대료가 보조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기는 항상 임차인의 행동을 통한 수요를 물어보는 거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따라서 늘겠구나.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이 중요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규제 정책과 달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자 봅시다. 자 봐봐. 지금까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정책을 했는데 다 증가야. 누구마. 임대료 규제만 공급이 감소야. 임대료 규제만.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봐요. 임대료 보조 정책만 알면 안 돼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거의 없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랑 비슷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가끔씩 전세금, 월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정부가 전월세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 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뉴스에 등장하지만 피부로 안 느껴져. 그렇죠. 왜? 실패한 정책이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보조는 장기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렸으니까 성공한 정책이야. 성공한 정책.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임대료 보조 정책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정책은
소득이 극히 낮은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하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이게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임대료 보조 정책과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거급여하고 주거바우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지식을 원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임대료 보조 정책에 임대료 보조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이런 거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료 보조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있어. 국가 수준에서는 주거급여라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는 주거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뭐 알아야 됩니까? 이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주거급여는 국가 수준에서 진행되는 건데 국가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임차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 임차료 등 주거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에 쓰라고 급여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주거급여예요. 많이 해주나요? 택도 없어요. 뭐 20만 원도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걸 해줘요. 그리고 주거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주거바우처 제도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주거바우처 이런 거 검색 한번 해보라고. 이게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점점 시험이 될 게 없어요. 왜?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건설, 매입, 임차해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시험에 예전에 뭐가 한번 나온 적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 또 대표적인 공사 뭐 있어요. 지방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뭐 서울, 뭐 시프트,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이런 공기업이나 정부 공기업이 이렇게 공급하는 정책인데 다 이것만 알고 있다고. 이것만.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을 하는 정책인데 매입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매입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매입을 해서 이 공급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미분양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미분양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문구가 또 추가되었습니까? 임차라는 이 문구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도 하고 기존의 주택을 임차해서 정부가 임차해서 재임대를 하는 이런 임차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다라는 거 상식으로 꼭 기억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면 요 문구밖에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어떤 거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당연히 시장 임대료보다 낮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사적시장의 임대료와의 차이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어떤 주거비를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요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있죠. 그러면 필수서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어디 있니? 빨리 찾아봐. 저도 한번 찾아볼라니까. 찾으셨습니까? 못 찾겠지. 자, 우리 총론에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분류에 요게 있습니다. 이게 11페이지입니다. 필수서 11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으로는 한 12-1까지 있으니까 13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첫 번째.
익숙한 게 있죠. 영구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그러면 이제 수업 중에 영구 임대주택은 항상 이 영구라는 건 임대 의무 기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임대 의무 기간. 그래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 이게 임대 의무 기간이면 이게 영구.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그나마 최근 10년 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우리 영구임대는 잘 알고 있는데 국민임대 이런 게 있어요. 30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 이상.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항상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예전에 서울시가 시작한 장기 전세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임대차보다 더 확실한 전세 계약을 통해서 뭔가 임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장기 전세주택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게 재작년에 바뀐 게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자, 그리고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기존주택 전세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번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기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공공기업이 그때 공공기업으로 나왔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왔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주택공사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데, 자, 이 주택공사가 순수하게 자신의 재원으로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봤어. 자신의 재원으로만. 그러면 주택공사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순수하게 이렇게 주택을 지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놀라운 게 이런 거야.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뭘 놓치고 있냐? 그럼 봐봐요. 요새 30평짜리 서울시 아파트가 9억이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10억으로 합시다. 10억이야.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세대는 아니에요. 중간이지. 1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주식으로 치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1000세대입니다. 그럼 얼마야? 1조라니까. 1조. 2000세대면 이제 대단지죠. 2000세대면 2조.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나 호주머니에 2조 있으면 유튜브 안 찍는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이라는 게 대단히 큰 돈이 들어간다고는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 감이 없다라는 게 난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1000세대고 아파트 하나 10조 합시다. 그러면 1억만 해도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야? 그럼 1조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파트 단지 그냥 중간 규모가. 자, 그러니까 절대 공기업이 자신의 재원으로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읽어봅시다. 제가 찍어준 것만 읽지 말고 이거 봐요. 항상 국민임대주택으로 보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지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지원받는다고.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절대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정부로부터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의무가 생긴다고. 그런 게 임대 의무기간이라고. 근데 임대 의무기간이 50년 이상 영구입니다. 그러면 거의 국가 돈으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 지원을 받을수록 임대 의무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그 다음에 30년 이상이면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여기 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이요? 아니야. 소득이 낮은 계층이란 말이에요. 소득이 낮은 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런데 이들은 소득이 낮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될 가능성이 제로야. 왜? 젊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들이 뿔나서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좀 공급해 주세요. 그게 바로 행복주택이란 말이야.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법에 들어가 있는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자,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봐봐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기도 하고, 기존 주택을 정부가 전세한 다음에 다시 임대하는 이런 임대주택도 있더라. 이런 거 하나씩 기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어디로 가요? 이제 분양주택으로 가야죠. 분양주택. 자, 필수서 58페이지가 분양주택 정책이에요. 분양주택 정책은 뭐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짧죠. 자, 봅시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를 규제하겠죠. 그리고 이름이 분양가 상한제고. 자, 그래서 의미를 봤더니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하로 분양가를 낮게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낮게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자, 2번 대단히 중요해. 2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에요. 낮추는 정책인데 이거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태반이라는 게 저는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자,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가를 낮게 통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분양가격을 낮춰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면, 낮추면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주택가격을 낮춘다.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런 건 피부로 느끼는데, 분양가 상한제 첫 번째 목적은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는 걸 막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가격을 통제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자, 효과가 중요한데 일단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와 동일해요. 그럼 내가 질문을 줄 거야. 자,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료,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무주택자가 구입할 테니까 무주택자,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주택사업,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사업 주체야. 자, 항상 공급이 중요하다고 소비가 중요하다고. 공급. 이건 역시 분양가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낮추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공급자인 주택사업주체.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사업주체라고 하잖아요. 이 주택사업자에게 불리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만의 특징이 있죠. 임대료 규제가 아니라 이런 분양 프리미엄이나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등의 투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투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죠. 투기 현상. 자,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 2차 공법에도 있죠.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주택법을 다루지 않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주택법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게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이 주택법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 평가사는 그런다 해도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디 있나요? 주택법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포인트를 찍어줄 테니까 잘 봐요. 주택법. 자, 주택법 57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사업주체. 주택법은 주택을 팔아먹는 주택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죠. 이게 주택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임대료 분양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셔. 하나만. 어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까? 그럼 요 놈이라고요. 공공택지 지역에서 공급하는. 그래서 줄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정확히 공동주택에게. 요걸 꼭 놓치면 안 된다. 자, 다시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적용받습니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거 봐요. 우리가 흔히 분양 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공택지를 정부로부터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뭐가 확 떨어지냐 그러면 이 택지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간 사업 주체가 자신이 토지를 마련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건설해서 공급하면 이 택지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택지를 이렇게 정부의 공공택지를 이렇게 분양받아서 뭔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택지비가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뭐냐? 자, 우리가 싸게 공공택지를 공급할 테니까 공공택지에 의해서 낮아지는 택지비만큼 분양가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니? 이게 분양가 상한제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적용받습니까?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번 정도야. 다번 정도.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더라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게 있죠. 너무 잘 나오는 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적용받는 주택은 제한이 하나가 더 있죠. 전매 제한이죠. 즉 주택의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 뭐 10년 이내 범위인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 주택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의외로 많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선분양. 자, 선분양은 완공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하는 거죠. 완공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하는 거야. 그럼 목적 하나만 봅시다. 선분양은 왜 이렇게 완공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합니까? 그러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대금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누구 호주머니로? 주택사업자의 호주머니로. 그래서 주택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꼭 기억해 줘야 되고. 그럼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이에요? 당연히 주택사업자한테 유리한 정책이죠. 그리고 선분양의 폐가 뭐가 있습니까? 미리 분양을 해버렸으니까 물건이 부실 시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물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선분양의 폐하고 선분양의 목적 정도 기억하면 되죠. 자, 주택정책 5종 세트 하는 동안 33분이나 저 혼자 너무 신나서 자, 그러면 기출 한번 풀어봅시다. 기출. 자, 기출인데 기출도 8문제나 돼요. 왜? 잘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꼼꼼히 지금 이해를 좀 시켜드린 거예요. 자, 제가 준 자료를 보면 2번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 자, 틀린 거. 1.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뭐 논점 없어요. 당연한 소리. 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배경은 여기 있잖아요. 주택가격을 낮춰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네, 3번.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이다. 자, 근거법 이름이 뭐라고? 땡땡법 57조 무슨 법? 주택법. 그 다음에 신규 분양 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핵심은 이거죠.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니까 공급자에게 불리한 정책이죠. 그러면 결국 정답은 안 읽어봐도 5번이겠네요.
자, 5번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더 봐요. 출제의 의도를. 예. 자, 여기 봤더니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항상 주택법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 중에 뭘 하나 딱 함정으로 넣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받지 않는 것이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임대주택 정책이네요.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딱 보니까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공급 또 안 보이네. 이거 최소한 두 개는 보이잖아요. 그럼 빨리 이거부터 봅시다. 자, 임대료 상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최고 임대료 상하.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이게 임대료 상하이 보이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했다. 요 정도야. 규제했는데 시장의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했죠. 잘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절대 공급이 넘쳐나는 공급 과잉 현상은 초래되지 않는 거죠. 봐요. 공급만 딱 봐도 정답 틀린 거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항상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래서 항상 임대료 규제는 공급 감소고 임대료 보조는 공급 증가고. 자, 4번 5번 볼까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는 기재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규제 임대료보다 낮아야, 아니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됐고. 자,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틀린 건데,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함정을 살짝 파는 거죠. 예. 자, 10번 보겠습니다. 주거복지정책이니까 이게 이제 임대주택 정책,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 그냥 다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이거 봐요. 소득 재분배 효과. 이거 잘 나옵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소개하느냐. 항상 소득을 직접 분배하는 건 사장님들이고, 사장님이 직접 배분한 소득이 너무 격차가 심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정부는 소득을 다시 분배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건 소득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면 이 소득을 다시 분배해서 이 소득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뭡니까? 소득이 낮은 자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소득이 높은 자들은 뭐 누진세, 소득세에서 누진세 체계 등으로 소득을 왕창 끌어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소득층에게. 이런 게 소득 재분배 효과예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에서 이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건 소득의 격차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고, 그런 효과예요. 근데 모든 정부의 정책은 소득 재분배 효과 나오면 있다야. 아니, 이 효과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정책이잖아요. 저소득층에게. 당연히 소득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재분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보입니까? 주거급여.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있다. 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합니다. 오, 맞았고요. 자, 3번. 틀린 거 찾으라겠어요.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 정확히 맞았네요. 네.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읽어봐도 여러분이 틀렸군요. 너무
1, 2, 3, 4번이 옳은 지문이래. 또 요놈이네. 요놈 보셔. 공공임대주택이 나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다?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공급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외부 재원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외부 재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주택 도시기금이 지원을 하고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정책에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묻고 있어요. 자, 또 나왔는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매 제한 세트. 그다음에 3번 분양가 상한제 목적 또 나왔잖아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5번인데 이제 요령 잘 봐봐. 4번, 5번인데 4번은 왠지 길어 보이고 5번은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읽을 거야? 1, 2, 3번은 무조건 자주 나오는 거 옳은 지문이고 5번부터 읽어야죠.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낮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너가 정답이야. 이렇게만 하고 오면 되는 문제라고 얘가. 이 몇 회 기출이야. 30회죠. 그냥 이렇게 해서 4번 틀렸어 하면 오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아주 작살났다고. 작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뭔 소리 하긴 그냥 4번이 정답이구만. 에? 자, 그럼 이제 출제의 의도를 봅시다. 요령이 없어서 틀린 거고 답은 해설해야죠. 자, 봐요.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국민주택건설사업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이게 좀 어렵게 내놨어.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용지가 공공택지가 아니 공공택지가 아니니 보는 거야. 근데 보시죠.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된 용지니까 공공택지 같아. 공공택지 같지 않아. 공공택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죠. 적용해야죠. 적용. 자, 주택공급제도 또 나왔네. 주택공급. 이번 후분양, 그 다음에 선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죠. 공급자에게 초기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자, 우리가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을 더 많이 하는 거죠. 후분양은 당연한 정책이, 이건 정책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선분양이 정책인 거죠. 선분양이. 자, 그럼 1번 봅시다.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틀렸네. 선분양이. 선분양은 주택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분양 전에 자금을 유입하게 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다. 그럼 이게 선분양이지. 난이도 하. 그런데 이것도 많이 못 찾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을 보세요. 선분양 제도는 준공전 분양대금이 유입됨으로써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1번과 2번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 4번, 5번. 자, 후분양은 건설한 후에 분양한다. 맞았고,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서 가수요, 즉 투자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면 선분양, 미리 분양해야 분양권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미리 분양해야.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공급자의 부실, 그다음에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죠. 선분양은 부실공사 품질 저하가 문제고, 이런 걸 대비하려면 후분양 제도가 강제되어야죠. 자, 16번 또 주택정책이에요. 주택정책 벌써 6문제째입니다. 자, 봅시다.
금융지원이야. 금융지원은 간접 개입 방식 맞았고. 자,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합니다. 자, 보셔. 상가정책, 공장정책은 없어도 주택정책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지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주택은 누구든지 거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또 봐요. 상업금융, 그 다음에 공업금융,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담당하지 않지만,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있어요.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공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만 지금 공기업이 있잖아요. 왜? 당연히 주택정책은 복지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거 중개사에서는 작년에도 나왔죠. 자, 항상 이 주택가격,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은, 자, 시작이 P. 자, 요거죠, 요거. 주택가격, 이게 price. 그 다음에, 소득. 자, 정확히는 우리나라의 중위 주택가격을 의미하고 중위 소득을 의미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 봅시다. 자, 30평형 아파트의 가격이 대충 얼마일까요? 10억 합시다. 10억.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 30평형대의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가구가 대충 연봉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5천. 연봉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 PIR이라는 건 주택가격을, 이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대충 얼마가 나옵니까? 20배가 나옵니까? 20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가구가 5천만 원의 소득을 벌면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다 저금을 했을 때 몇 년 만에 이 주택을 살 수 있니 봤더니 20년이야. 20년. 요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PIR은 프라이스라는 주택 가격을 주택의 구입자의 소득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소득의 몇 배 정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20배면 소득을 한 푼도 다른 데 안 쓰고 20년은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보편적인 어떤 PIR의 지수인데 만족해 보여요? 젊은 층이 데모할 것 같아요. 아니, 소득을 한 푼도 안 쓸 수도 없는데, 그 가정도 가혹한데 소득을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20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거죠. 그러면 자, 이 식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미쳤군요. 이렇게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주택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동안 직장인의 소득은 하나도 안 올랐군요. 가구의 소득이 형편없군요. 이 소득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주택, PIR이라는 지택으로. 자, 그럼 봅시다. 자,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자,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이것도 똑같아요. 임대료가 소득의 몇 배냐, 이런 거예요. 자, 주택 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가구의 지불 능력이라는 건 소득이죠. 이게 주택 가격이 너무 높냐, 낮냐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가구의 지불 능력인 소득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자, 그리고 4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정책. 자, 이것도 질문이 많은 겁니다. 자,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 포인트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스터 국이 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행복주택 좀 주시오. 그러면 가서 말해봐. 행복주택 좀 주시오. 그러면 가쇼 이런다고. 왜? 당신은 젊은 층이 아니잖아요. 봐요. 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어떤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뭔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단점일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주거급여 있다 없다. 우리나라 있다. 이게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가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존재한다. 요 정도. 요 정도. 자, 두 문제 나왔어요. 조금만 참아. 자, 공공임대주택 용어 정리네. 용어 정리. 이게 요런 게 30일에 나오면 어렵단 말이야. 자, 국민임대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층. 이게 딱 틀렸어요. 행복주택이라니까. 행복주택.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영구 임대주택이야. 영구. 정답은 찾았고, 영구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장기 전세주택이야. 장기 전세. 전세계약 방식. 자, 분양전환이야. 분양전환. 이게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 그리고 여기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을 다시 정부가 전세로 마련한 다음에 다시 임대주는 이런 주택도 있다겠죠?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존 주택을 일단 임차하는 거야.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정부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청년, 신혼, 부부 등에게 다시 전대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은 30년이고 여기에 젊은 계층은 행복주택이고. 자, 그 다음 이게 작년 33회에 나온 건데, 자, 이것도 참 뭔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요 두 가지는 일단 해당되는 거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요 밑에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시력검사 문제란 말이야. 자, 4번을 봐요. 공공지원인데 민간임대주택이야? 민간임대주택? 아니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되는데 밑에 민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뭔지 몰라도 니 같다 하고 찍으면 그냥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식보다는 요령의 문제죠. 요령의. 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도 있고 기존 주택을 전세로 한 다음에 다시 임대하는 주택도 있고, 이제 좀 눈에 익숙해집니까? 자, 52분이나 했네. 왜 내가 짤강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문제도 8문제고, 그렇죠. 이건 논점만 딱딱딱 찍어갖고는 머리 안 들어와. 그래서 뭔가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첨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서의 정책으로 뵙겠습니다.